홍장원 전 차장의 공소장을 어제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내용은 홍장원 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혐의를 담은 것이잖아요. 조태용과 홍장원을 묶어서 지금 기소를 했던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내란의 폭로자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계엄 관련 지시를 홍장원 차장이 지시를 받고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신의 이제 1차장 산하부서에 계엄 지원 임무를 지시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혐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혐의가 뭔지 보고 여기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엄에 맞게 준비하라라는 조태용 국정원장, 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조태용이 국정원으로 돌아와서 조태용이 지시를 했고 홍장원이 지금 오타가 있네요. 전달을 했다. 그래갖고 산하부서가 실행을 했다. 이런 구조로 지금 공소장이 돼 있고요. 10월 3일 밤에 국정원 긴급회의가 있었고 계엄 관련해서 부서별 임무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지시한 사람은 조태용인데 홍장원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공범이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그래서 홍장원이 그럼 뭘 했냐라고 봤을 때 이 공소장에는 방첩사와 경찰의 계엄 채널 구축 지시를 홍장원 차장이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축 지시를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홍장원 차장이 연락 채널을 구축하라고 하고 경찰청의 상황실의 국정원 직원 파견을 검토하라고 하고 검찰청 관련 동향 집중을 해라 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홍 차장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소장에는 계엄에 대한 온라인 반응까지 댓글이나 SNS까지 수집해서 분석해라 라고 돼 있어서 인터넷 댓글 동향 파악을 하고 SNS상 계엄 관련 여론 수집을 하고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국내 반응을 분석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대응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검의 주장이죠. 공소장이란 건 이제 범죄 혐의를 담았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방첩사 지원 문건까지 작성하게 했다. 연락망만 구축한 게 아니고 정보 수집을 하고 수사 지원, 방첩사의 수사 지원 검토까지 하게 했다는 건데. 산하부서에서 실제로 계엄 수행 문건 관련을 작성을 했나 봐요. 근데 홍 차장은 이건 조태용이 직접 지시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게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쭉 나열을 해놨는데 미국 정보기관,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CIA라고 안 쓰고 CIA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공소장에는 CIA라고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미국 정보기관에도 계엄 이해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계엄 이해를 요청했다. 계엄의 배경 설명을 지시, 이거는 이제 김태효가 이 사안으로 김태효가 계엄의 정당성을 CIA 등 외국에 전파라는 지시를 해가지고 김태효가 이걸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홍장원이 김태효의 약간 공범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 유도를 시도하고 했는데 상대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접촉에 실패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나서 했다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다면 진짜 홍장원은 무슨 일을 했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공소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구성을 한 내용인데 이날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중요사항 내가 이따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전화 딱 대기하고 있어. 당시에 홍장원 차장은 강남의 모처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내란이 일어날 거,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걸 몰랐던 거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국정원에 돌아가가지고 그 전화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10시 53분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서 다 잡아들여.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잡아들여라는 게 아니라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를 도와라.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인영과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체포 명단을 확인한 뒤에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태용이 국정원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 고위직 회의죠.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런 고위직들이 원장과 한 회의에서 체포 명단을 지금 여인영으로부터 받아 적었잖아요. 만약에 홍장원이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면 원장과 다른 차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명단을 공유했어야 되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고요.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고 국정원 인력을 지원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일단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태용 원장에게 혼자 독대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런 지시를 나한테 했다. 라고 하니까 조태용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장에게 조태용은 지금 보고받았다는 주장을 부인해요.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것만 봐도 적극적으로 체포를 뭐 하려고 하는데 없었잖아요. 계엄 해제가 되기 전이었잖아요. 이 시간이.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여인형을 뭐 도우려고 했다거나 그런 실행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가만히 안 돼 있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홍정원 차장이 12월 6일에 국회 정보위에 가가지고 체포 명단 그리고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게 되죠. 우리가 당시에 홍정원이 국회 가서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린 몰랐겠죠. 이 내용을 몰랐겠는데 폭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응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로를 한 것인데 이 같은 날 홍정원이 잘립니다. 예, 잘려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려가지고 화나가지고 폭로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태용이 홍정원을 불러서 경질을 했다가 그래서 그 보좌관이 홍정원 차장의 짐을 다 쌉니다. 짐을 다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홍정원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12월 6일에 해요. 한 다음에 국회로 가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홍정원의 경질이 번복이 됩니다. 왜? 홍정원이 나가서 떠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정원을 잘랐다가 경질을 번복한 상황에서 그 번복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홍정원이 국회로 간 거예요.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홍정원 차장은 내가 이 지시를 불응했기 때문에 잘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태용은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경질을 건의했다. 자기가 이제 윤석열한테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하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듣거나 취재한 내용이 뭐냐면 조태용은 항상 홍정원을 견제를 무지무지하게 했대요. 왜? 조태용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국정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홍정원이 항상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정원은 항상 견제 대상이었고 조태용이 윤석열에게 홍정원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 문제가 뭐냐? 이 얘기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홍정원 차장이 이걸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이 체포 대상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태용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4일 새벽에 12시 좀 넘어서. 근데 아까 공수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태용은 홍정원으로부터 체포 명단 보고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조태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이 체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너는 그걸 국정원법 위반한 거야. 국정원법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정치인한테 연락하라고 말이 안 맞죠. 홍정원에게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라 정치적 중립 문제로 얘를 잘라야 된다라고 윤석열에게 건의를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제가 볼 때도 좀 안 맞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경질된 홍정원이 국회에 가서 입을 열죠. 그래갖고 싹 다 정리하라 발언을 공개하고 나중에 이제 1월 20일 국회 청문회도 출석을 해서 그때 그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여기가 북한 보위부냐. 북한이 평양이 아니다. 평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런 평양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체포 대상 명단을 국회 청문회 가서 증언을 하면서 우리 온 국민이 또 정확하게 듣게 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도 같은 증언을 유지.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이 종식되는데 많은 일들을 한 거죠. 예, 한 건데 이 내란의 폭로자를 지금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초반에 피의자로 다 입건이 됐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이런 내란의 폭로,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특검에서는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합특검에 만약에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다 맞다고 쳐요. 맞다고 쳐. 조태용이 지시를 했으니까. 홍정은 자기가 원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시한 건 못하. 지시를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만에 하나 조태용이 지시를 했고 홍정원이 그거를 부서장들한테 전달해서 하게 했다라고 쳐도 그 이후에 홍정원이 국회에 가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폭로했기 때문에 앞단에서 했던 일들은 뒤에서 홍정원이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게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내란 특검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여하지 않았던 건데 A부터 Z까지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 얘기는 잠깐 제가 하고 가야겠네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뭐 어디서 한번 다 들어보셨겠지만 내란 특검은 내란의 종료 시각을 12월 4일 새벽으로 봅니다. 12월 4일. 근데 종합특검은 내란의 종료 시각을 12월 14일로 봐요. 10일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는데 이 10일의 간극이 뭘 의미하냐. 12월 14일은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2차로 두 번째로 해서 가결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그때 탄핵안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직무정지가 됐다.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된 때를 내란의 종식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특검의 논리에서 제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이거죠. 지금 홍장원이 했던 일들은 대부분 내란 특검의 그 기준에 따르면 12월 4일 한 4시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홍장원이 했던 것은 그 뒷단에 한 행위들은 내란이 될 수 없어요. 내란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12월 14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윤석열의 직무정지까지 하게 되면서 10일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KTV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기소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어떤 문제를 삼고 싶냐면 그렇다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았냐는 거죠. 한동훈이 무슨 일을 했죠? 제가 매봉쇼에서 많은 일들 말씀드렸잖아요.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 해가지고 윤석열 절대 파면되면 안 돼. 윤석열 우리가 지켜야 돼.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당정대 회의에서 만들었고 한동훈은 이후에도 윤석열을 만나죠. 대통령실 가서 한덕수와 함께. 그리고 12월 8일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12월 8일에는 한덕수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 통치하겠다고 발언을 하잖아요. 이게 위헌이죠. 우리 헌법에 공동 통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과 뭐 예를 들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때 당시 당정대 회의에 갔던 뭐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아예 안 했어요. 12월 14일에 내란이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의 파면을 막고 어떻게든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일들 이거 내란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게 훨씬 더 내란이고 공동담화 발표하기 전날 12월 7일에는 1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당시에 한동훈이가 당론으로 투표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1차 탄핵안이 부결됩니다. 이거는 내란의 종식을 막은 거잖아요. 근데 특검의 논리라고 치면 한동훈을 수사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참고인 신분으로 해놓고 2번 불렀다가 안 나오니까 우리 곧 종료되는데 이제 그만 부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왜 똑같은 잣대로 형평성 있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홍장원 차장과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뉴스공장 나올 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그냥, 기자로서 봤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봐도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뭔가 이게 사심이 들어있고 좀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서 훈장 수여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를 해놨는데 그럼 내란범한테 훈장을 준 게 되잖아요. 그럼 내란범한테 훈장을 준 이유는 뭘까? 그런 것도 다 수사 대상 아닌가요? 내란범에게 훈장을 수여하는데 관계된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 수사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홍장원이나 조성현이나 뭐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란의 종식과 여러 가지 수사 단계에서 협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기소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홍장원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김태효와 함께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냐라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공소장에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공소장에는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수정해오라고. 성명명령이라고 해요. 성명명령. 야, 니네 공소장 이거 이상한데? 야, 혐의사실이 정확히 특정이 안 되잖아. 이상한데? 라고 보정을 하라고 계속해서 판사가 얘기하는데 아마 이 홍장원 공소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공소장 안에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왜 이렇게까지 하는라는 의심까지 드는 마당에 보복 논란이 좀 있죠. 폭로자를 지금 내란의 가담자로 만들었고. 근데 CIA의 그 유명한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보도에서 뭐 JTBC가 막 단독 보도랍시고 막 하면서 지금 우리가 특검할 때 나오는 단독 보도는 다 특검 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보도하라고. 예, 취재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돌아가면서 알려줘요. 이 매체는 이거 주고 저 매체는 저거 주고 나눠먹기식으로. 예, 나눠먹기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보도 행태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그걸 잘했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종 많이 했던 뭐 JTBC나 뭐 MBC나 이런 데들 보면 흘려주는 거 받아먹는 거죠. 흘려주는 거 받아먹는 건데 거의 검증을 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데 공소장 22쪽에 정보기관의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걸 공소장 22쪽에서는 조태현과 홍정원의 공동범행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 장에 홍정원의 개인 범행에서는 이 미국 정보기관 CIA 관련은 뺍니다. 앞장에서는 조태훈과 홍정원이 공동 정범이다. CIA에 계엄 설명한 게. 근데 홍정원의 개인 범행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부실하잖아요. 부실 공소장. 공동 범행에는 있는데 왜 개인 범행에서 빠져요? 개인 범행에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공소장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명한 것도 아니고 밑에 해외정보국장이 가서 이제 CIA를 했는데 미국 측과 통화나 시그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지금 청와대 직원들도 시그널 많이 써요. 시그널. 우리 시그널 좀 생소하잖아요. 기자들도 많이 씁니다. 시그널이 한층 보안이 많이 강화된 그러니까 앱이에요. 애플리케이션, SNS 앱이에요. 근데 홍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홍정원 차장은 나는 이거를 조태웅 원장이 직접 국장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범행을 하려면 뭔가 홍정원이 이 CIA의 계엄 정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 뭔가 직접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해외정보국장의 진술서에는 우리가 CIA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홍정원 차장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범이 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CIA에 정말 뭘 얘기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공소장에 보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을 합리화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전달된 메시지는 계엄이 해제됐다. 미국에 전달한 것은 계엄이 해제됐다. 우리가 협력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이 끝났다. 미국과 우리 사이 뭐 협력 관계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이게 계엄 정당성인가요? 공소장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은 이게 윤석열의 계엄은 말이죠. 종북 좌빨 세력들 잡으려고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당성을 설명한 줄 알았는데 실제 전달 메시지는 우리 사이에는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 협력 CIA와 우리 국정원의 협력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지시 내용과 실제 전달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이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홍정원이 지시한 게 아니라 조태용이 다 지시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조태용의 지시가 곧 내란 공모가 되느냐. 적극 부역했을 때. 지시를 받들어가지고 홍정원이 적극 부역했을 때는 공모가 되겠죠. 근데 조태용이 을지연습 때 준비한 대로 지시를 이렇게 하고 산하부서에 우리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 너무 이질적이니까 뭘 할 수 있는지 각 부서는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홍정원 새벽 1시에 퇴근해버립니다. 퇴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새벽 1시에 퇴근하는 종사자를 봤나요?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조태용과 홍정원이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종합특검은 그 류혁 감찰관 있잖아요. 법무부에. 박성재 장관이 간부회의를 열었을 때 류혁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사직서를 내고. 왜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류혁 같은 사람도 있지만 홍정원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그 내부에서 은밀한 체포 명단까지 다 폭로를 하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너는 왜 100% 완벽하게 순결하지 못했니? 그러니까 너는 내란 중요 임무 그러니까 윤석열, 조태용의 공범이야. 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가서 무죄 받으라고 하기에는 이 혐의 자체가 너무 별게 없잖아요. 예, 별게 없고 충분히 특검 법안에는 플리바게닝, 형량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걸 감안하라고. 정무적으로. 지금 홍장원을 이렇게 흔들어서 내란의 공범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우리 매블쇼에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2심 내란 재판 2심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온 지규현이 무기징역 했던 내란 2심 재판에서 홍장원을 증인 채택을 주장할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그리고 홍장원을 법정에 세우고 너도 내란에 부역한 가담자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말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김계리 등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홍장원을 증언대에 놓고 신문할 겁니다. 괴롭히면서 망신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윤석열의 2심 내란 재판 2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네. 한동훈은 왜 수사 안 하고 참고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봐주고 이러니까 종합특검이 도대체 뭘 했냐. 세금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제가 뭐 김태효 구속기소 시키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뭐 구속기소 시키고 그런 거 잘했어요. 관저 이전 관련해서 많은 거 밝혔는데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근데 뭐 이미 한 거를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홍장원 차장은 앞으로 재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워낙에 혐의 사실 자체가 별게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좀 빨리 끝내줘야겠죠. 좀 빠른 재판 그리고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종합특검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권창형 특검 뭐 마지막에 특검 종료하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기자들과 농담 따먹기 하면서 발표를 하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홍장원 차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야, 기소되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홍장원이 윤석열 편에 섰으면 우리 아마 내란 막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특수전이라든지 정보 또는 이 여론전 이런데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블랙 요원들 중에서는 전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또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란을 옹호하는 편에 섰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똑같은 사안을 두고 내란 특검은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공소장을 조금 이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이미 지난 내란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소극적으로 끌려간 것이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끌려가다가 내란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에 이번에 종합특검에서는 내란에 일단 가담했다가 어느 순간 내란 가담을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을 했으니까 기소를 한다. 뭐 요렇게 이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약간 좀 갸웃거려집니다. 다른 모든 이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게 과연 기소까지 갈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내란 세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 이 사람 쪽에 섰던 사람들이 홍장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모함 같은 거죠.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입니다.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차장을 기소를 합니다. 조태용도 같이 기소를 했는데 이때 내용이 뭐냐면은 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국정원은 적어도 내란에는 가담한 게 아니다. 약간 제3자적 입장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종합특검은 아니다. 국정원도 내란에 가담을 했다. 라고 딱 하고 그러면서 조태용과 홍장원 등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성현 대령도 기소가 되죠. 팩트가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내란특검 때하고 지금하고 팩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내란을 저지한 사람으로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으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몇 가지 변수가 등장해요. 여기 보시면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이 내란 같은 데 가담한 적이 없어 라고 했을 때 홍장원의 행동은 내란 가담으로 안 본 겁니다. 근데 국정원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어 라고 하니까 홍장원의 행동도 내란 가담의 일종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다른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내란특검은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종합특검이 국정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받고 그것 때문에 조태용이나 홍장원에 대한 평가,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네. 내란 가담 행위가 있느냐고. 국정원 차원에서의 내란 가담 행위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은 이미 드러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이 여러 자료들을 뒤지다가 나온 건데요. 국정원이 내란이 벌어지기 적어도 석 달 전에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알고 계엄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한 준비는 일부 부서에만 정해진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동참을 하고요. 각각 부서에서 만들어진 계엄 대비 문건은 서로 종합을 서로 이렇게 한 군데로 취합한 다음에 서로 회람을 합니다. 돌려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석 달 전에 미리 계엄이 나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며 각 부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미리 지침을 다 짜둔 거예요. 국정원 전 부서가 다 그랬다고. 그럼 뭡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적어도 석 달 전에 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했다는 거네. 그러면 윤석열하고 얘 짜고 먹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홍장원의 역할이 나오겠네. 홍장원은 뭐? 홍장원도 그럼 이 계엄 준비 과정에 가담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국정원 넘버 2였잖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홍장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도 할 말이 되게 많아. 보니까 이 내란의 가담을 그 많은 얘기들 지금 아까 말한 게 내란 가담 아니었다가 내란 가담으로 바꾸게 된 몇 가지 판단 근거들 상당수는 홍장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태용이 이 계엄 과정에서 홍장원을 따시키죠. 윤석열이가 홍장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준비를 하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조태용이 없으니까 네가 준비를 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태용이 그걸 보고 열 탱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가 오래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홍장원을 배제시킨 거였잖아. 그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라고 반발을 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말도 말이 되죠. 조태용이한테 찍혀가지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되죠. 그리고 배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겨나잖아. 국정원 조직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란 가담에 포함시킨다? 예, 조금 석연치가 않죠. 예. 아무튼 지금 홍장원 차장의 기소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기소 내용 공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팩트는 동일합니다. 여기 기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특검은요, 홍 전 차장이 경찰청과 콘택 포인트를 구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등 해외 반응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계엄 관련된 공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자, 경찰청뿐만 아니라 방첩사와도 콘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했다는 점.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고 했다는 점. 요런 것들을 내란 행위로 봅니다. 근데 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것만큼은 사실은 좀 애매하죠. 방첩사와 연락체계를 구성한다? 이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계엄에 가담을 하려고 했다든지 내란에 가담을 하려고 했으면 계엄사령부하고 컨택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죠? 계엄사령부하고 연락관을 만들어야겠지. 그 치사하게 경찰청이나 방첩사 여기하고 하겠습니까? 조금 이 점에서는 좀 그래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걸 내란 가담으로 볼 것이냐. 계엄사하고 연락 포인트를, 컨택 포인트를 만들었다가 하면 그 얘기는 또 다릅니다만, 경찰과 방첩사면 얘기는 또 달라요. 그죠? 계엄 선포되고 내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주변 안보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사실 좀 확인하기 좀 이렇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좀 긴박한 상태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미국 등의 해외 반응을 수집하라. 정보기관은 당연히 반응 수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엄 관련된 공개 정보 수집하라. 이거는 글쎄 이게 문제가 되나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배경을 설명한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찰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한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북 좌파 동향 수집한다는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요거 정도가 문제가 될지언정, 사실 크게 내란에 가담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 두 가지는 홍장원이 했다기보다 조태용이 한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로 홍장원을 기소해?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이 조직 차원 통째로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며칠 전에 공개를 하죠. 국정원이 불법 계엄 석 달 전에 사전에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하는 등 가담을 했다. 라는 게 며칠 전 윤건영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납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가만히 종합하면 그래요. 9월 달입니다. 2024년 9월 무렵에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조태용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야, 계엄 준비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측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을지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을지훈련은 언제 있느냐? 예. 을지훈련이 그때 있어요. 8, 9월에 있어요. 예, 8, 9월. 그러니까 을지훈련이 한참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끝났을 상황입니다. 그때서야 을지훈련을 대비해서 문건을 만든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을지훈련을 대비해서 문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까지 그해 진행됐던 을지훈련에 대한 평가가 모여있을 그럴 때입니다. 을지훈련이 딱 8월 말 9월 초 이때 있단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때 9월에 계엄 준비를 했다. 을지훈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을지훈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엄 준비를 했다면 5월 정도에 했어야 정상이지. 아무리 늦어도 7월에 했었어야 정상이지. 그런데 9월에
훈련 진행 중이거나 훈련이 막 끝났을 쯤에 을지 훈련을 대비해서 계엄 계획을 세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포착했다라는 바로 이 계엄 준비 계획은 을지 훈련 대비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12월 3일에 있을 비상계엄,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비한 것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상 대비, 계엄 대비 문건은 대단히 치밀하고 많이 만들어져요. 전 부서가 다 관여를 합니다. 진짜 국정원의 모든 부서가 다 관여를 해요. 관여 안 한 데가 없어.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계엄 관련 문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봐, 자기들끼리. 그래서 국정원이 계엄 때 어떻게 행동하며, 계엄 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뭐 간첩을 요렇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 돼 있고, 잃어버린 그 국내 수사에 대한 얘기, 국내 수사권도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지훈련 대비 계획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즉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내란 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 가담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다 가담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국정원장이 한 거죠.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차장이야. 넘버 2야. 몰랐을 리가 없고 가담을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3 계엄에 대비하는 계획서를 만들어뒀던 사람이 실제로 비상계엄 날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거는 계엄 가담,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시각이 바뀐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홍장원 차장이 걸려든 부분인데 이렇게 됩니다. 홍장원 차장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체포 명단을 받아 적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체포해 주세요. 뭐 이 사람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인영이. 그러니까 홍장원이 뭐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른바 정무직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을지 훈련 때 고민하고 논의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을지 훈련 대비 계획이라는 거, 그걸 지금에 하면 된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지 훈련 대비 계획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는 계엄 대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엄 대비 계획으로 만들어 둔 거, 그거를 지금 하면 된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 홍장원이 너 계엄에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관련된 각종 공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를 하는 직원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발했는데 홍장원이가 하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입도 뻥끗한 적 없어. 이거 조태용이 시킨 건데 내가 시킨 것으로 뒤집어 씌워 놓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엄 가담으로 볼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비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 SNS에 뭐 올라오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계엄의 합법 불법을 떠나서 정보기관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그나마 내가 한 것도 아니래.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홍장원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홍장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실무 보좌관이 한 명 있는데 이 보좌관의 다이어리에 나옵니다. 홍장원은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닌데 걔 다이어리 잘못 쓴 거예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직후에 비상계엄화 방첩업무 추진 방안, 그 다음에 국가비상상황화 부서 업무 추진 계획 등의 문건을 만들었다. 이미 계엄이 끝났는데 계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홍장원 차장은 이거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특검 측에서 시각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었는데 내란에 일부 가담했다라는 정황이 좀 드러난 건 있어요. 그래서 홍장원도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홍장원이 약간 좀 불리한 홍장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부 전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전문 증거들이 홍장원을 결국 기소로까지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본인은 나는 결백하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결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정에서 조금 공방이 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될까요? 사실 제가 볼 땐 이거 굳이 가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요, 항상 우리는 공과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이자 공무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긴박한 순간에 대법관들도 그 순간에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입장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린 거를 과연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헷갈리다가 바로 찾아왔잖아. 그러면 헷갈리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굳이 단죄를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점에 약간 의문이 남네요.